그날 새벽 차가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한 청년이 절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민 작은 손길 하나가 수많은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어김없이 일어나 아침 산책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평소보다 30분 늦게 나선 탓에 지하철역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12월에 찬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아내 미영이가 떠난 지 5년째 여전히 매일 아침 그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잘 지켜봐줘, 미영아. 아내의 사진이 담긴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고 평소보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미영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이 길을 이제는 혼자 걷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와 함께 걷는 기분이 들어요. 지하철 2호선 신정역 4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는데 구석진 곳에서 웅크리고 있는 누군가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엔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20살 남짓한 청년이었습니다. 낡은 백팩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얼굴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 하나가 차가운 지하철역의 형광등 불빛에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청년이 제 발소리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라고 당황하며 짐을 챙기더군요. 아니야, 괜찮다고. 추운 날씨에 여기서 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이 머뭇거리다가 네, 갈 곳이 없어서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의 절망감, 막막함, 그리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배는 고프지 않아? 라고 물으니 청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에 더 이상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랑 아침밥 한 끼 어때? 혼자 먹으면 심심해서 말이야 라고 제안했어요. 청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더군요.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말고 대신 이야기나 좀 들려줘라고 했더니 청년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가자고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청년은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청년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어요. 아마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악수하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이 청년에게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 같은 건 말이에요. 지하철역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24시간 운영하는 김밥 천국이 있었어요. 진미김밥이라는 간판이 낡았지만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사장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 집의 단골이었거든요. 아, 강할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라고 김진미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60대 중반의 이 아주머니는 20년째 이 자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죠? 오늘은 손님이 함께 오셨네요.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아주머니에게 아침 특선으로 2개 부탁해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갓 끓인 미역국 냄새, 방금 구운 계란말이 향이 배고픈 청년의 위를 자극했겠죠.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벽에는 단골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 말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로 청년을 이끌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 라고 물었어요. 정민재라고 합니다라고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재구나. 좋은 이름이네. 나는 강동수라고 해. 편하게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고라고 소개했어요. 민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 어색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내 오랜 지인이야. 25년 전부터 알던 사이즈라고 말했더니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김 사장님과의 인연도 특별했어요.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 이곳에서 깜빡 돈을 놓고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다음에 주세요라고 하시며 따뜻한 김밥 한 줄을 싸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한 줄의 김밥이 그때 제게는 하늘의 선물 같았습니다. 곧 따뜻한 아침 특선이 나왔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미역국, 그리고 단무지가 한 접시 가득 놓였어요. 김 사장님이 특별히 김밥을 조금 더 넉넉하게 싸주신 것 같았어요. 드셔요라고 권하자 민재는 젓가락을 잡더니 망설였어요. 언제부터인지 다른 사람 앞에서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진 모양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라고 말했더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김밥을 집어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 라고 물으니 네. 정말? 정말 맛있어요 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만에 먹는 제대로 된 음식이었나 봅니다. 민재는 천천히 하지만 한 점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어요. 미역국마저 완전히 비우고 나서야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25년 전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배부르네요.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어요. 다행이네. 젊은 친구가 이렇게 굶고 다니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계산할 때 김 사장님이 좋은 일 하시네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가게 밖에서 민재가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라고 말했어요. 보답은 무슨? 나도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는 무슨 사연이 있어? 괜찮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학생이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어? 라고 되물었더니 네. 그런데? 라며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라고 제가 놀라자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을 표했더니 등록금으로 모아뒀던 돈을 모두 병원비로 써버렸어요. 그런데도 부족해서 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재가 옷깃을 여미는 모습을 보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시간 있으시면 제 이야기를 더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저기 카페에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라고 했더니 민재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민재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원래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라고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좋아해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대학에서도 성적이 좋았어요. 졸업 후에는 IT 회사에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라고 말했어요. 민재의 눈빛이 잠깐 밝아졌어요. 꿈을 이야기할 때는 여전히 희망의 불빛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었어? 라고 물었더니 웹 개발이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간단한 쇼핑몰이나 예약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가셨는데 수술비만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셨는데 그것도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재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는데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거든요 라고 말하며 사진을 소중히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라고 물었더니 등록금으로 모아둔 돈 1,500만 원을 우선 병원에 냈어요. 나머지는 아버지의 정비소와 저희가 살던 전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라고 답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어요.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민재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라고 물었더니 최소 6개월은 입원해야 하고 그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정비소 일은 당분간 할 수 없을 거라고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편의점, 택배 분류, 주유소,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라고 말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일했어? 라고 물었더니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요. 새벽에는 택배 분류, 오후에는 편의점, 밤에는 주유소에서 일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20살 초반의 청년이 하루에 14시간씩 일하며 버텨왔다니? 하지만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대출 이자까지 아무리 일해도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들었어? 라고 물었더니 병원비가 월 20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대출 이자 150만 원, 총 45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일해도 35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었거든요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부족했네?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물었더니 지난주에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집값이 올라서 월세로 바꾸거나 나가달라고 했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제 보증금으로 다른 빚을 갚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였어? 라고 물었더니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아버지 치료비와 당분간의 생활비는 해결될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워했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났고 아버지는 여전히 병원에 계시고 저는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라며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지하철역에서? 라고 물었더니 네. 처음엔 찜질방이나 PC방에서 밤을 샜는데 그것도 돈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는 그냥 지하철역에서? 라고 말했어요. 일자리는 계속 구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주소가 없으니까 면접도 어렵고 연락처도 불안정하고요 라고 답했어요. 핸드폰은 있어? 라고 물었더니 있긴 한데 요금을 밀려서 언제 끊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병문안을 가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고 정말 막막해요 라며 민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본 게 언제야? 라고 물었더니 3일 전이요. 그때도 몰래 들어갔다가 간병비 독촉을 받고 나온 거예요 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재군라고 불렀더니 네 라고 대답했어요.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줄게라고 말했습니다. 25년 전 일이야 라고 시작했어요. 그때 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어. 직원 7, 8명 정도 되는 동네 인쇄소였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괜찮았어?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가 오면서 모든 게 바뀌었지라고 설명했어요. 거래처들이 하나둘씩 돈을 주지 않기 시작했어. 회사 사정이 어렵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이 끊어지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나가는 직원 월급과 임대료, 은행 이자는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어라고 회상했습니다. 민재가 더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어요.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것에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어. 친구들, 형제들, 처가 식구들까지. 하지만 6개월을 버티는 게 한계였어라고 말하니 민재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직원들 월급을 못 준 거지. 가족 같은 사이였는데 그 사람들도 각자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잖아. 월급을 못 받으니까 하나둘씩 떠나갔어.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말해주는데 더 미안했지라고 말했더니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인쇄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 기계들 팔고 보증금 못 받고 나와서. 결국 빚만 2억 5천만 원이 남았지라고 말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라고 민재가 중얼거렸어요. 자신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이었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그때 내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어? 미영이는 늦둥이 임신 중이었고 처가댁에 얹혀 살게 됐지라고 말했더니 민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처가댁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행히 처가댁에서는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하지만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 50살 먹은 사람이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고시원에서 혼자 살면서 청소 일을 했어. 사무실 청소, 아파트 관리 사무소 청소. 하루에 8만 원 받으면서 말이야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 한강에 나가서 이렇게 끝내면 가족이 편할까? 하고 생각한 적이 많았어라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도 그런 생각을? 라고 민재가 놀라며 말했어요. 특히 늦둥이 딸이 태어났을 때 병원비도 제대로 못 내서 미영이가 당신 때문에 아이까지 이렇게 고생한다며 울던 날이 있었어라고 말하니 제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말 한강에 갔어? 끝내려고 말이야 라고 말했더니 민재가 제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미영이가 전화를 했어. 아기가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간다는 연락이었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 미영이가 아기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라고 말하며 민재를 바라봤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지?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채로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드니까 길이 보이더군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길이요?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 청소 일을 하다가 빌딩 관리 일을 배우게 됐고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니까 관리사무소장이 눈여겨보더라고라고 설명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죽어라 일했어.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고 휴일도 없이 말이야 라고 손바닥을 보이며 말했어요. 굳은 살과 상처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이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일해서 15년 걸려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지금은 딸이 간호사가 돼서 잘 살고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딸분이 간호사가 되셨어요? 라고 민재가 밝게 물었어요. 응,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얼마 전에 결혼도 했고 지금은 손자까지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라고 민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민재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겠어? 라고 물었어요. 네. 라고 민재가 작게 대답했어요. 끝은 없어? 새로운 시작이 늦어졌을 뿐이야 라고 말했더니 민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고 아버지까지 돌봐야 해요 라고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나를 만났잖아. 이것도 인연이고 운명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우선 잠깐 머물 곳부터 해결해 봅시다 라고 말했더니 민재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저희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야간 경비원을 구한다고 했어. 월급은 250만 원이고 관리 사무소 안에 작은 휴게실이 있어서 거기서 잠깐 머물 수 있어 라고 설명했어요. 정말요? 라고 민재가 목소리에 감격이 섞여서 물었어요. 응. 내일 관리소장님께 연락해서 면접 한번 봅시다 라고 말했더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며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경비 일 해본 적이 없는데 라고 걱정했어요. 걱정하지 마.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야. 성실하게 하면 되라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야. 민재군은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잘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도와줬으니까 이제 내가 도와주는 거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찜질방에서였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 저는 휴대폰으로 관리소장 김 과장에게 연락했어요. 과장님, 저 강동수입니다라고 인사했어요. 아, 어르신,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김 과장이 답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뭔데요? 말씀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야간 경비원 자리에 추천하고 싶은 청년이 있어요. 성실하고 믿을 만한 친구인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신중하게 말했어요. 김 과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어르신이 추천하시는 거면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일단 만나볼까요? 라고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에 데리고 갈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민재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지하철역 근처에 있었어요. 민재군 라고 부르니 할아버지 라고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연락했어? 오늘 오후에 면접 볼 거야 라고 말하니 정말요? 벌써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그 전에 목욕탕이라도 가서 깨끗하게 하자. 면접은 첫인상이 중요해라고 말했어요. 저는 민재를 동네 찜질방으로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게 했습니다. 며칠 만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민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면접에 입고 갈 옷을 좀 사자라고 말하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신경 써 주셨어요 라고 사양했어요. 면접 볼 때 입을 옷이 필요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라고 설득해서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사주었습니다. 오후 3시 저희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도착했어요. 과장님 라고 김 과장을 부르니 어르신 라고 반갑게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이 친구가 민재라고 해요 라고 소개하니 민재가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90도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민입니다. 편하게 과장님이라고 부르세요 라고 김 과장이 민재를 살펴봤어요. 눈빛이 맑고 인사성이 밝아서 첫인상이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야간 경비 일이 어떤 건지 아세요? 라고 김 과장이 물었어요. 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하는 거죠? 라고 민재가 답했어요. 맞아요. 월급은 250만 원이고 휴게실에서 잘 수 있어요. 다만 책임감이 중요한 일이라서 성실해야 해요 라고 설명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민재가 대답했어요. 어르신이 보증하시는 거니까 내일부터 시작해 볼까요? 라고 김 과장이 결정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라고 민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날 밤부터 민재는 야간 경비원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투르기만 했지만 며칠 지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첫날 밤 민재는 긴장해서 한잠도 못 잤어요. 아파트 곳곳을 순찰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나? 뭔가 빠뜨린 건 없나? 하며 걱정했죠. 하지만 주민들이 고생하세요 라며 따뜻하게 인사해주는 모습에 조금씩 용기를 얻었어요. 일주일 후 김 과장이 저에게 어르신 추천해 주신 친구 정말 성실해요.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잘하네요 라고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특히 주민들한테 인사성이 좋아서 평판이 좋아요. 어제는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오시는데 민재 씨가 먼저 나서서 도와드리더라고요 라고 김 과장이 칭찬했어요. 2주 후에는 민재가 적응을 완전히 마쳤어요. 주민들도 젊고 예의 바른 경비원이 왔다며 좋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첫 월급 날이었습니다. 민재 씨, 첫 월급이에요 라고 김 과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민재가 받았어요. 그날 저녁 민재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할아버지 첫 월급 받았어요 라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축하해. 어떤 기분이야? 라고 물었어요. 꿈만 같아요. 정말 꿈만 같아요 라고 감격스러운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버지 병문안도 다녀왔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어떠셨어? 라고 물었더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만 더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라고 말하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나는 그냥 기회만 만들어준 거야 라고 답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라며 민재가 잠깐 말을 멈추더니 이거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뭐야? 라고 물으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차고 있던 시계예요.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건데? 라고 설명했어요. 민재야, 이거 내 아버지가 주신 소중한 거잖아. 어떻게 내가 받아라고 사양했어요? 제가 지하철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제 과거의 전부였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소중한 걸 왜? 라고 물었더니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분께 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아세요? 라고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단순히 밥 한 끼를 사주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민재에게 저는 시계를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니야, 민재야. 이건 내가 가져라고 말했어요. 네? 라고 민재가 당황했어요. 이건 내 아버지의 사랑이야. 내가 어떻게 받겠어? 라고 말했더니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감사는 다른 방법으로 해. 이 시계는 내가 계속 차고 있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해라고 말했어요. 대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 그리고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도와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라고 민재가 되물었어요. 내가 너를 도운 것처럼 너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도와주면 되라고 설명했어요. 민재는 그 말이 깊이 와닿는 모양이었어요. 네, 할아버지. 꼭 그렇게 할게요. 라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됐어. 라고 말하니 민재는 시계를 다시 손목에 찼어요. 오랜만에 손목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익숙한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너는 이미 일어났어? 지하철 바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 거야 라고 답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고마워하지 마.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말이죠. 저는 민재의 근황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민재는 저와의 시간이 한 주의 활력소였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저희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나곤 했어요. 민재는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주민들과 점점 친해지는 이야기, 밤새 순찰하면서 느낀 소소한 감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회복 소식들. 3개월이 지나자 민재의 아버지가 퇴원했어요. 많이 회복되어서 곧 정비소도 다시 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퇴원하셨어요. 라고 민재가 기쁜 목소리로 연락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60대 초반의 정비공 아저씨는 수술 후유증으로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아들을 바라보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정기철입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신세졌습니다라고 깊이 인사했어요. 아닙니다. 민재가 워낙 성실해서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라고 답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을요? 민재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째에는 민재가 낮에 대학 복학 준비를 하고 밤에 경비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목표가 생긴 민재의 얼굴은 항상 밝았어요. 할아버지,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칭찬했어요. 경비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등록금도 마련했고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밝게 말했어요. 8개월째에는 김 과장이 민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주었어요.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려주면서 말이에요. 민재 씨, 이제 정식 직원이에요. 축하해요 라고 김 과장이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민재가 감격해 했어요. 1년이 지났어요. 민재는 대학에 복학해서 주간에는 공부하고 야간에는 경비 일을 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민재가 저에게 연락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생겼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 어떤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대학교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를 만났어요. 부모님이 실직하셔서 등록금을 못 낸 상태래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랬구나. 어떻게 도와주고 있어? 라고 물었어요. 우선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김 과장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장학금 정보도 알려줬고요 라고 답했어요. 잘했어? 그런 거야. 선의는 흘러가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해주고 있어요 라고 민재가 답했어요. 그런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준 게 아니라 너가 받을 복이 나를 통해 흘러간 거야. 이제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고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신기해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누군가의 선의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면서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배 학생은 박지혜라는 19살 여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시면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였죠. 민재가 지혜를 처음 만난 건 대학 도서관에서였어요. 늦은 밤까지 혼자 공부하고 있는 지혜를 보고 말을 걸었다고 해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아는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라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고 해요. 처음엔 지혜도 경계했죠. 하지만 민재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2개월 후 민재가 도운 후배 학생이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학생은 이제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지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라고 민재가 기쁜 목소리로 연락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답했어요. 지혜가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놓지 않고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혜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또 3개월 후에는 그 후배가 다른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선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민재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야간 경비팀의 팀장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움을 받은 여러 후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공부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민재의 졸업식 날 저도 참석했어요. 가족석에 앉아서 민재가 졸업장을 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순간 1년 반 전 지하철역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청년의 모습과 지금의 당당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민재가 졸업장을 저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축하해, 민재야.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답했어요. 민재는 졸업 후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동안 공부한 프로그래밍 실력을 인정받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죠.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언제나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역도 한번 둘러보기로 했어요. 혹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몇 정거장을 둘러봤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모든 곳이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 라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민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젊은 여학생과 함께였어요. 민재야? 같이 온 친구도 있구나? 라고 인사했어요. 네, 할아버지. 이 친구가 제가 말씀드렸던 후배 지혜예요 라고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재 선배한테 할아버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라고 지혜가 밝게 인사했어요. 반갑다, 지혜야. 민재한테 많이 들었어 라고 답했어요.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지혜가 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다 너희들이 열심히 한 거야 라고 답했습니다.
세 명은 지하철역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2년 전 민재가 절망하며 웅크리고 있던 그 지하철역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 소식 듣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야 라고 답했어요. 저희가 할아버지께 배운 걸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그래, 그게 맞아. 받은 선의를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라고 말했어요. 네, 저희가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라고 지혜가 말했어요. 동아리? 라고 물었어요. 네, 희망 나눔이라고 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동아리예요 라고 민재가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20명을 도와줬어요. 장학금 정보도 제공하고 아르바이트도 연결해주고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요 라고 지혜가 덧붙였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그 친구들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어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선의가 계속 돌고 도는 거구나라고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할아버지 말씀대로요 라고 답했어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지하철역 반대편에서 한 중년 남성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무거운 박스들을 혼자 옮기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저분? 라고 지혜가 가리켰어요. 가서 도와드려야겠네라고 민재가 일어났어요. 나도 갈게라고 지혜도 따라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도 같이 가실래요? 라고 민재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가자라고 답했어요. 세 명은 그 남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라고 민재가 정중하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라고 지혜가 덧붙였어요. 남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땀을 많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답했지만 힘들어하는 게 역력했어요. 짐이 많으시네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네 사람이 함께 짐을 나르니 금세 끝났어요. 남성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몇 시간 걸렸을 텐데라고 말했어요. 별 말씀을요. 서로 돕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닌가요? 라고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남성은 이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오면서 짐을 옮기고 있었던 거죠. 저희 부부가 새로 이사 온 김영호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났네요 라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친절해요.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아, 그리고 혹시 주변에 맛있는 식당 같은 거 아시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김영호 씨가 물었어요. 바로 저기 진미김밥이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요 라고 제가 추천했어요. 감사합니다. 꼭 가보겠습니다. 라고 밝게 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그 남성을 도와준 후 뿌듯한 마음으로 카페에 앉았어요. 오늘도 좋은 일을 했네요 라고 민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보냈어 라고 답했어요. 할아버지, 이런 게 선의가 흐르는 거죠? 라고 지혜가 물었어요. 그렇지. 오늘 우리가 흘려보낸 온기가 누군가의 내일을 밝게 만들 거야 라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분도 언젠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게 될 테고요 라고 민재가 덧붙였어요. 네,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라고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지하철역을 바라봤어요. 2년 전 민재가 절망하며 앉아있던 그 자리가 보였습니다. 저 자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겠네요 라고 지혜가 말했어요. 그럼요. 지하철역은 그냥 교통수단의 장소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쉼터이고 만남의 장소이고 때로는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죠라고 민재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 가야겠네요 라고 지혜가 말했어요. 응, 오늘 고생 많았어 라고 두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할아버지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라고 지혜가 밝게 인사했어요. 헤어지면서도 세 사람의 얼굴에는 모두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절망에 빠진 청년을 만난 게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하지만 답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만남이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민재도 아파트로 돌아가며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날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겠죠?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소중했으니까요. 지혜는 기숙사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을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민재 선배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겠죠? 아니, 될 거야. 분명히. 그날 밤 저희 모두는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 또 누군가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안고 말이에요.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민재는 IT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도 했어요. 아버지의 정비소도 완전히 정상화되어 예전보다 더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대학교 학생회장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만들고 있었어요. 희망 나눔 동아리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져 다른 대학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주변을 둘러봅니다. 어느 봄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라고 민재가 흥분해서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나쁜 일이라도? 라고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저희가 만든 희망 나눔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어요. 라고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도 감사패를 드리고 싶다고 해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할아버지셨으니까요. 라고 말했어요. 며칠 후 대학교에서 작은 시상식이 열렸어요. 저도 특별히 초대받았습니다. 강당에는 희망 나눔 동아리 회원들과 그들의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 그리고 학교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강동수 할아버지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민재가 무대에서 말했어요. 2년 전 지하철역에서 절망에 빠진 한 청년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신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민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그 작은 선의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동아리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퇴를 생각했었어요. 라고 한 학생이 말했어요. 하지만 민재 선배와 지혜 언니가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라고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정말 막막했는데 동아리에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지금은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2년 전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라고 지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할아버지께서 민재 선배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언젠가 너도 누군가를 도와줘라고 하신? 라고 말했어요. 응, 기억해라고 답했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도운 사람들이 총 85명이에요. 그리고 그 85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할아버지 한 분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라고 지혜가 말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미영이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미영아,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2년 전에 도운 그 청년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 작은 친절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정말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사진 속 미영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저는 77살이 되었어요. 민재는 IT 회사에서 팀장이 되었고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아 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꿈꿔왔던 일을 드디어 하게 된 거죠. 지혜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었어요. 지역 복지관에서 일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나눔 동아리는 이제 전국 5개 대학으로 확산되었어요. 매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다시 그 지하철역을 찾았어요. 3년 전 민재를 처음 만났던 그 장소였죠. 계단을 내려가다가 익숙한 광경을 보았어요. 구석진 곳에 한 젊은 여학생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20살 정도의 여학생이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것으로 보아 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침 먹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할아버지랑 아침밥 한 끼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가자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3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 라고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민재와 지혜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재야, 지혜야, 어떻게 여기에? 라고 물었어요. 오늘 할아버지가 여기 오신다고 하셔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라고 민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또 누군가를 도우시는 거예요? 라고 지혜가 물었어요. 이 학생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라고 답했어요. 여학생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남녀를 보며 당황했어요. 이분들은 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희가 함께 갈게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네, 같이 가요? 라고 지혜도 밝게 말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진미김밥으로 향했어요. 김 사장님은 저희를 보시더니 오늘은 손님이 더 많이 오셨네요. 라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 여학생의 이름은 이수진이었어요. 집안 사정으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퇴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수진 씨, 혹시 저희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라고 민재가 말했어요. 그리고 민재는 3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할아버지를 만나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꿈꿔왔던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민재가 답했어요. 지혜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떻게 민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 저희가 만든 동아리가 있어요. 희망 나눔이라고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와보세요 라고 지혜가 제안했어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 저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라고 민재와 지혜가 동시에 답했어요. 그날 오후 수진은 희망 나눔 동아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한 달 후에는 장학금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수진은 희망 나눔 동아리의 핵심 멤버가 되어 다른 학생들을 돕고 있었어요. 1년 후 수진이 도운 학생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선의의 고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년 후 저는 79살이 되었어요. 민재는 결혼을 했고 아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IT 컨설팅 회사를 차렸어요. 지혜는 복지관 팀장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고요. 수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 나눔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제는 전국적인 조직이 되어 매년 수만 명의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는 지하철역에서, 때로는 공원에서, 때로는 길가에서 작은 만남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겨울날 아침 아내 미영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미영아, 5년 전에 한 말 기억해? 작은 친절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지하철에서 만난 한 청년 때문에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고 정말 신기해라고 말했어요. 사진 속 미영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도 누군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손길이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 거고라고 말했어요. 고마워, 미영아. 항상 내 곁에서 지켜봐줘서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산책을 나갑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해서요. 지하철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다음 만남을 기다리면서요. 내일 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앉을지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기적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도시의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돕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선의가 흘러가고 있어요.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하철역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이 이제는 전국으로 그리고 더 멀리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첫 만남의 감동은 여전해요.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내민 손 하나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도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벤치든 지하철역이든 카페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선의를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마지막 차가 지나간 후에도 역은 다음 첫 차를 기다리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음 만남을, 다음 기적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건넨 작은 친절이 청년을 다시 일으켰고, 그 청년은 또 다른 사람을 돕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선의의 고리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 곁에도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과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